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더 나은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헛소리 뒤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브루스를 2010년 가을 주 대표 오디션일에 3년 동안이나 봐왔기에 그의 표정을 이런데는 선수가 되었다. 182cm의 럭비 선수, 평소에 대결하는 듯한 그 비는 쪽의 말, 진짜 속내는 촌스러운 사람. 하지만 나는 눈이나 입술 가장자리에 잡히는 주름처럼 그가 숨기지 못하는 미묘한 신체 변화를 인정과 우리와 공감의 기색을 읽어내는 법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저녁에 이스탄불의 쓸쓸한 겨울 공기로 땅금에 내려앉을 무렵에 브루스의 또 다른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순수한 분노였다.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볼에서부터 붉게 물들어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데까지 번져 나갔다. 그건 정말이지. 바깥 주머니에서 경고음 같은 것이 나기 시작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웅장한 음악으로 이어졌다. 소리는 어디 층에 있는 우리 숙소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진득한 액체처럼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오후 6시 36분에 무슬림들의 전쟁 예배인 마그립 시간이었다. 브루스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들썩 주저앉더니 꼭 폭발을 저지당한 화산 같은 얼굴로 신음소리를 냈다. 우리 8호주 대표님 5과 브루스 그리고 보호자 코치 둘은 일주일 전에 트리키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신기일처럼 빛나는 동시에 생경했다. 그런데 세계 학생 토론대회가 열리는 안탈리아 인근 도시행 비행기 탑승을 고작 몇 시간 앞둔 지금은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껴서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엄격한 스케줄을 따라 지냈다. 하루에 3시간짜리 토론 세션. 이번 화려한 타일로 만들어낸 블루모스크 칼리포니아 무덤들 1차 세계대전 때 호주를 포함한 연합군이 저절하게 패배한 현장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여행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뤘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 진전되는 느낌이 없었다. 사실 우리는 5달 전에 호버트 전국대회에서 한 팀을 이룬 뒤로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거였다. 여러 면에서 우리 5, 닉, 저, 제임스, 나 여전히 생각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각자는 결국 실력이 모자라지 않았지만 훈련 과정에서 팀워크가 잘 발휘되지 않았다. 나는 주장으로서 우리 팀을 하나로 만들고자 안간 힘을 썼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우리 팀 실력이 각 팀원이 지닌 능력치의 합에 못 미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슬금 밀려왔다. 그로 인한 압박감이 좀처럼 가르지 않았다. 닉, 타이로, 나 이렇게 셋은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대회가 우리가 참가하는 마지막 세계 학생 토론대회가 될 터였다. 브루스 역시 이번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 중 호치를 내려놓기로 한 상황이었다. 기도 알림 소리가 멈추자 브루스가 외치듯이 말을 이어갔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수심이 묻어났고 그가 고른 단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다. 너희들은 지금 토론을 포기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는데 대체 왜 반박을 안 하는 거지? 브루스는 연습 토론에서 우리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준 두 보조 코치, 키가 크고 말씨가 부드러운 멜버른 출신의 크리스와 책을 좋아하고 신랄한 어투를 가진 브리즈먼 출신의 크리스틴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짐 제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둘은 우리를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바로 직전 우리는 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의 장점을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상대팀의 기세가 위축된 나머지 그들의 주장이 휘둘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들의 논점을 바로 반박하는 대신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는 그에 대항할 만한 논증을 찾기 바빴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상대 말을 받았다. 그 주 내내 이런 경향을 몇 번이나 지적했던 코치는 이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이렇게 보자. 상대가 새로운 논점을 제시할 때마다 무조건 헛소리라고 생각해. 그런다면 어떻게든 그 이유를 생각해내. 코치는 잠시간 이를 시연해 보였다. 상대가 그 정책의 핵전쟁 가능을 높인다고 하면은 너희는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해. 상대가 이 법이 집회와 자유를 어긴다고 하면은 너희는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해. 상대가 그런 반대가 비합리적이라 하면은 너희는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해. 이 후정글을 듣고 있자니 무슨 불경한
리스폰스를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 연수 때는 좀 다른 걸 시도해보자. 이 말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크게 외쳐보는 거야. 우리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보았다. 소리내는 방법은 제각각이었지만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특히나 형편이 없었다. 지나치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느닷없이 힘을 팍 줬다가 어중간하게 끝을 맺었다. 헛소리 같았달까? 시선을 노트북에 두고 있던 코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졌다. 분명히 연습도 바로 나 때문에 하는 거였다. 연습. 내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된 이유는 나는 살아오는 내내 갈등이 두려웠다. 내가 서울에서 다녔던 초등학교 콘크리트 포장 흙바닥 상급세대 어른 늘어서 그것을 주먹다짐하고 또 몸싸움은 몇 분간 이어지고 서로의 주변을 용기 환호하는 군중의 동물 소리 함께 공격 개시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힘이 아니었다. 누구의 의지가 먼저 무너져 내렸냐가 승패를 갈랐다.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펼쳐지자 속이 울렁거렸다. 속에서는 신맛이 올라와서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물론 군중 속에서 섞여서 안전하게 싸움을 구경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때 나는 구경꾼과 싸움하는 사람 사이 경계가 무척 희미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래서 학교의 반대쪽 그러니까 화단과 주차장에 있는 쪽에 머물면서 새하얀 교복을 얼룩 하나 없는 상태로 유지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와 생각이 달랐다. 아들이 먹고 먹기는 치열한 세상에서 맞설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을 걱정한 부모님은 수줍은 아이에 대한 한국인의 공통 처방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다. 도장은 수영장의 꿉꿉한 지하층에 있었다. 염소 냄새가 찐득찐득한 뱉어낸 시간이 흘러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엔 스트레칭과 반복적인 범세 연습을 강조한 탓에 꼭 발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나면서 점점 태권도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2년 반 만에 서울에 있는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에서 검은띠 심사를 받았다. 태권도의 메카를 알려진 그곳에 직접 가보니 1970년대 찍은 그런 체육관이었다. 원형 극장처럼 빙 돌린 객석이 내려보이는 가운데 우리 100여 명의 선수는 12명의 심판 앞에서 품새 시범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현단에 앉아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하는 사람을 골라냈다. 심사의 마지막 선수는 기록이었다. 나는 몇 주 동안에 데뷔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연습과 실전의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커 보였다. 나는 내 앞의 도인처럼 생긴 소년과 눈을 맞췄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허리 숙여서 인사했다. 그 아이가 먼저 한 방울 날렸다. 공을 쿵 하는 함께 내 가슴팍에 꽂혔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난 다음에 체중을 씻어 그 아이 갈비 아래 옆구리를 힘껏 쳤다. 빳빳하게 불먹힌 흰 도복 아래 뼈와 뼈 사이에 내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너무 싫다는 느낌이 확 올랐다. 그렇게 검은 띠를 선해진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태권도를 그만두었다. 그 뒤로 10년 동안은 이 타고난 기질로 윤리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언쟁을 피하고 무시하며 그것으로 숨으려고 노력했다. 대답을 회피하고 농담으로 애도르는 기술이 늘어갔다. 열성적인 갈등 회피 덕에 친구들은 나를 좋아했다. 친구들이 사소한 다툼의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나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안함을 즐겼다. 이 같은 갈등 회피를 생활의 지혜로 보는 관점은 역사가 꽤 길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서부터 교육과 이르기까지 데일 카니기의 부적인 인간관계론에서 이 세상에서 논쟁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을 그걸 피하는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예의, 정정함, 상냥함, 매너라는 이름으로 서두르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증거는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자명한 지혜처럼 보인다. 우리의 공공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논쟁의 부재라면 또 다른 특징은 정치적인 반대 집단들 간의 점점 커가는 증오와 적대감 이런 거다. 한 언론인이 호주 정치사에서 타락한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한심했던 2010년 선거 이후에 적대적이고 가차없는 땅파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 징후는 2012년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어쩌다
마녀를 몰아내자라고 적힌 시위 피켓 앞에서 서 있게 된 야당 저자라 여성 호모자라고 격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의회에서 장장 15분 동안 하면서 나타났다. 그 연설은 전 세계에서 화제거리가 됐지만 정작 호주에서는 지지 정당을 따라서 복잡하고 양극화된 반응으로 나타났다. 야당 지도자는 정부를 향해서 교묘하게 젠더 문제를 활용하지 말라고 응수했고 다수의 주요 일간지는 이를 기사 제목으로 삼았다. 토론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바탕을 서로를 여성 혐오자 또는 남성 혐오자라고 불렀다. 이런 분노의 정치와 문화 전쟁의 시대의 갈등은 오히려 삶의 신중한 선택권이 아니라 미덕처럼 보였다. 정치 싸움에 대한 나의 혐오는 무관심이나 무지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탈리아 철학자 노르베르 보비오가 말한 의도된 목표의 허무함 때문에 파괴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온유함, 미태차와 유사했다. 나는 이런 도덕적인 태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당까지 부여했다. 성경에 따르면 나머지 한쪽 뺨을 내미는 것은 어리석음도 나약함도 아닌 지혜였다. 그러게 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토론대에서는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갔지만 일상생활에는 변함없이 온순하게 지냈다. 내 터널을 보러 온 친구들은 나의 변신에 입다가 열렸다. 부모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따로 없다며 나를 놀렸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은 바보와 강신도들의 오락거리가 된 지 오래였다. 나는 조용하고 절제된 중립지대를 지키며 싸움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에 기꺼이 만족했다. 이분의 성격은 참 도전적이고 싸움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톤에서 늘 성공적인 그 중심을 가졌다. 반대는 토론 상대에 대한 예의다. 테이블 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훈련 과정 거의 내내 브루스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그것은 받아 적었다. 고급 식당 셰프처럼 우리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더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헛소리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기존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그런 행동은 힘의 어두운 부분을 맛보는 것이었다. 브루스는 테이블 주위를 쭉 둘러봤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더니 턱을 끌적였다. 반쯤 먹다 남은 20m 초각을 내려놓은 그가 말을 이었다. 상대를 이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는 상대편 논쟁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동의하고 있어. 상대가 하는 말 제대로 듣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상대방에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나는 내 메모지를 슬쩍 내려다봤다. 상대편 논쟁을 적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다. 단어와 짧은 문구 몇 개가 드문드문 적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무턱대고 동의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을 이해했다. 더불어 그것이 일종의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상대의 논쟁이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남에도 그의 주장이 강할 뿐이라 여기며 넘어가는 것일지도 몰랐다. 게다가 너희는 상대의 논점들 중에서 어떤 것에도 진짜로 동의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브루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졌다. 맞아. 너희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그건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그것 참 흥미로운 생각이군요. 하면서 진짜 생각을 감추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대놓고 반박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야. 그건 토론자로서의 기본 의무야. 너희 상대방의 논쟁에 제대로 대응해줘야 해. 그래야 상대방도 개선할 기회가 생기지. 청중에게도 이야기에 따른 측면을 볼 권리가 있고. 브루스가 말을 이어갈수록 나는 그의 충고에 낙관주의가 흐르고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반론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토론 상대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다. 상대가 우리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자격이 있고 그걸 부음이 있게 받아들이려는 판단이 담긴 행위였다. 헛소리라고 말한 것은 반대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행위였다. 이와 반대로 갈등의 회피는 훨씬 더 어두운 과정들을 전제로 삼았다. 의견 충돌이 분열적이고 완전히 파괴적이지 않더라도 별 허용이 없으리라는 가정 말이다. 그것은 인간을 훨씬 더 냉소적으로 보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관점이었다. 이는 서로가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믿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두 관점 중에서 어느 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은 브루스는 마지막 훈련을 끝냈고 나는 이제 올바른 질문에 맞닥뜨리다고 느꼈다.
반론이 과연 반대의 파괴적인 힘을 넘어서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등학생을 위한 토론 올림픽, 세계 학생 토론대회, 겨울이라 안탈리아 해안을 따라서 목걸이처럼 반짝이는 초대형 리조트의 불빛이 그리 밝지 않았다. 수영장의 밤은 9분 시즌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건 채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자마자 모든 조명이 희미해졌다. 이를 저녁에 대회가 열리고 화려하고 널찍한 빈 임피리얼 호텔에 도착하니 다른 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다. 세계학생 토론대회는 고등학생을 위한 토론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캐나다,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미국 6개국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몽골과 바베이도스를 포함한 60여 개국이 참여해 2주 동안 결혼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2년 전에 2011년에 내가 참가한 첫 세계대회인 스코틀랜드 던리 대회 개막식에서 나는 각국에서 모인 아이들의 민속 의상과 신기한 말투에 경탄을 감추지 못했다. 시드니도 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은 스코틀랜드 사교층을 배우는 루마니아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전 세계 사람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각 나라마다 어떻게 주장을 펼치는지 볼 수 있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 16살에서 18살까지 아이들이 출신국에 따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을 보니 좀 당황스러웠다. 예컨대 싱가포르 학생들은 복잡한 논쟁을 마치 기술 관료처럼 완벽하게 했고 동유럽 학생들은 마르크스와 비평가들을 들먹였으며 캐나다 학생들은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혀를 찔렸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충격도 금세 사라지고 나는 곧 이 표면적인 차이 아래 엄연한 유사성의 유성을 인식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근거와 근거를 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고 수사학적인 도구로는 공통의 우물에서 말을 건져 올렸다. 이 책 좋아하고 혜택받은 10대들은 좋은 논쟁의 의의와 문법을 무기로 전 세계에서 통할 설득의 언어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동안 이 대회는 몇 안 되는 부유한 영어권 국가가 지배해왔다. 그중에 호주는 8차례 우승을 차지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4차례 우승 트로피를 받아서 공동 2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서 한국,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꾸준히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호주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둔 해는 무려 7년 전인 2006년이었다. 경기 방식은 단순했다. 각 팀마다 8차례 예선전을 치르고 거기서 이긴 16개의 팀이 8강전을 거친 다음 4강전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어떤 토론에서는 승리를 거머쥘 유일한 길은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반론이었고 이를 통해서 팀마다 한 리바운드의 평균 4점 정도를 획득했다. 최종 우승을 하려면 총 48개의 논쟁을 물리쳐야 했다. 체크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크 가구로 꾸며지는 훈훈한 복층 스위트룸을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브루스는 소파와 가구들을 옆으로 밀고 그 자리에 큰 테이블과 딱딱한 등받이 의자를 가져 놓았다. 나머지는 침대 위에서 뉴스를 요약한 종이와 논제를 쭉 적어놓은 종이를 넣어놓고 노트북 충전을 위한 콘센트 사용소들 또지 TV를 켜서 BBC 채널을 틀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다. 이 마지막 연습에는 각자가 진짜로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그대로 드러난다. 만일 당신에게 세계대회를 준비할 틈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동안 뭘 하겠는가? 우리 중에서 일부는 논증을 쓰기 연습, 또 일부는 출제 가능성의 논제,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반론 연습, 반론, 즉 상대의 논증을 무너뜨리는 기술은 이론상으로 무척 단순하다. 손전자 브루스가 내게 설명해 준 대로 논증에는 두 가지 입증이 따른다. 바로 핵심 주장이 진실이며 그것이 결론을 뒷받침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자, 우리는 말이 하나를 불법화해야 한다. 결론이라면 자, 핵심 주장은 왜냐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진실은 실제로 말이 하나는 건강에 해롭다. 중요성, 만약에 말이 하나가 건강에 해롭다면 우리는 그걸 불법화해야 한다. 중요성, 이 두 가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어떤 논증도 성공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결국 그 논증이 진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혹은 덜 다르고 보여주기만 하면 그 논증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진실이 아님 말이 하는 사실 건강에 나쁘지 않다? 중요하지는 설령 말이 건강에 나쁘더라도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중대하든 사소하든 이것이 모든 반론의 기초이다. 그래서 반론할 때는 우리는 새 차를 사야 한다. 결론. 왜냐하면 지금 차는 구식이기 때문이다. 핵심 주장.
진실하님, 지금 차는 사실 구식이 아니다. 중요하지는 설령 지금 차가 구식이라 해도 새 차는 사지 말아야 한다. 자, 어떤 논쟁이 두 가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진실 반론은 조장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거나 증거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핵심 주장이 결론 뒷받침하지 못하도록 상충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중요성 반론은 두 가지 형태를 띈다. 하나는 그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방법, 즉 논쟁이 결론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상대가 논리적인 비약을 했거나 관련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이 다른 고려 사항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방법이다. 물론 그 논쟁이 결론을 뒷받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결론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실전에서는 해내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 불교 경전에 사착하라는 사석건건 따지는 저하는 남자가 부처와 싸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야기 나온다. 부처는 사착가에게 만일 당신의 질문에 3번 만의 답을 못하면 머리를 7 조각 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가 이 이야기에 반론을 준비하는 내 기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듯 했다. 반론 만들기는 엄청난 중압감을 짊어진 채로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해답을 찾는 일이었다. 반론이란 대회 전날 밤의 두려움. 팀원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난 늦은 밤 나는 호텔 주변을 산책했다. 그러다가 황량한 수의 영장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자리잡고 앉으니 근처 건물이 열린 창너머로 다른 팀들이 연수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중에 어느 여학생의 당찬 목소리가 유독 선명히 들렸다. 그는 풍부한 성량으로 빠르게 논쟁을 해나갔다. 내가 아이디어 하나를 막 이해하려 하면은 그 다음 아이디어로 옮겨가는 시기여서 결국 나는 아무 내용도 따라잡지 못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이 기회가 나만 버려두고 훌쩍 날아가 버릴까봐 몹시 두려웠다. 어쨌든 끼어들기는 힘이 세다. 대회 첫날. 월요일 아침에 7시에 조식과 함께 시작이 됐다. 샹들리에가 딸린 1층 연회장은 딱히 특별한 게 없었다. 몸에 안 맞는 양복을 입은 10대 수명이 호텔 뷔페에 차려진 음식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온갖 소음이 한꺼번에 내 귀를 덮쳤다.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미지근한 보온 용기 옆에서 모두가 외치고 설명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논쟁에 열중하고 있었다. 토론대에서 이런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대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논쟁할 에너지가 더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 치열한 토론대회를 치르는 와중에도 온종일 토론이라니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 경쟁을 따오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짜 연습할 기회를 누리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니까. 어쨌든 동행자 없이 혼자 토론자들로 북적이는 방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내게 접근해올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페루와 칠레인 학생 둘이 스페인어로 논쟁하는 테이블에 아침 반쯤 먹어가는데 누군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키 큰 다부진 그는 얼핏 길쭉한 삼각형처럼 보였다. 나는 내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음을 확인하고는 스크램블 뒤에 그가 담긴 접시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여기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앉을 때 흘끔 보니 정중하게 가르마를 타서 마치 하강하는 까마귀 날개 같은 머리를 모양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온 가브리엘이라고 해. 그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아몬드 모양의 까만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봤다. 이타주의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 알지? 이타주의는? 나는 아예 대화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지만은 가브리엘은 능나고 세된 목소리가 어쩐지 살짝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 우리는 조상들 중에서 협력을 더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부 다 헛소리인 거지. 나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느라고 몸이 베베 꼬였다. 세계 학생 토론대회의 도드라지는 형식의 특징은 토론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기 차례인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8분간의 스피치는 완전히 보호받지만 그 시간 외에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토론자는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수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을 경우에 상대는 보통 질문을 가정한 반론을 펼친다. 이 제기 규칙은 영국 의회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제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까지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오른손을 치켜들고 왼손은 자기 머리에 얹는 것이다. 이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 가발이 벗겨지지 않게끔 한 손으로 머리를 눌렀던 옛날 의원들에게 격리를 표하는 몸짓이다. 이 제기는 토론자로 하여금 더 책임감 있게 말하도록 한다는 데서부터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토론자들을 훈련시킨다는 그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끼어들기의 주된 기능은 토론의 일정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한 이 제기는 토론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끼어든 사람이 우울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다. 반면에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응수하는 토론자는 천하무적이 되어서 관중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내었다. 말하기를 강함으로 듣기를 약함으로 해석하는 사회에서는 끼어들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누가 누구의 말을 자르느냐, 대가족, 사회집단 일터에서는 꼭꼭 숨겨져 있던 위계마저 훤히 드러낸다. 또한 성별, 차별주의 같은 추한 편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성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말만 하거나 반대로 여성이 말을 자르면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한편 일상생활에서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시적절한 끼어들기는 대화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및 롬니는 내가 기억하는 한 예의 바른 후보들이었는데 2012년 10월 16일 치러진 두 번째 대선 토론에서 분당 평균 1.4회나 서로 말에 끼어들었다. 한 번은 오바마가 저는 사실 끼어들기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날 두 사람 모두 입증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도전자 롬니는 미국 대통령의 적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야 했고 오바마는 흐리멍텅하던 혹평일색의 재앙 같은 첫 토론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방법을 택했다. 바로 끼어들기였다. 언론은 그 선택은 왜 반기듯이 기사를 쏟아냈다. 오바마, 럼니와의 뜨거운 토론의 두 번째 토론에서 반격, 두 라이벌 면지목으로 재대결. 하지만 한 정치학자는 그 토론에 끼어들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세고는 거기에서 다른 위험을 발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 조금은 득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끼어들기를 많이 하는 행동은 정치 토론에서 지어야 할 기본 예절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다시 아침 식사 테이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가브리엘 논쟁에서 톰에게 응수할 방법을 열심히 찾던 나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잠시 누르기로 했다. 맞은편에 앉은 페루 학생 한 명이 심심했는지 이 토론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것은 청정을 위한 볼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끼어들어서 반론을 펼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끼어들기는 언제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일상 대회에서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 그 끝이 예측 불허였다. 중요한 얘기를 꼭꼭 숨겨뒀다가 나중에는 짠 하고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 본질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논쟁이 아니라 결론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기 일쑤였다. 대부분의 결론에는 적어도 한 가지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었지만 상대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리라고 보장은 전혀 없었다. 끼어들기는 상대에게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상대의 결론을 입증하는 새로운 논쟁을 하거나 그것은 적어도 애초의 목표 주장을 바꿀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끼어들기는 상대로 하여금 상대방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했다. 끼어들기를 당한 사람은 나머지 대화를 묵살하거나 그걸 항변의 구실로 활용할 수 있었다. 끼어들기는 너무 많이 하면 상대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아예 차단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끼어드는가? 한 가지 대답은 상대에게 얼마나 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지배 본능의 저변에는 어떤 나약함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솔직히 나는 가브리엘의 말이 내게 미칠 효력이 두려웠다. 그가 나를 설득하거나 할 말이 없게 만들까봐 불안했다. 그런 방어적인 마음이 드는 걸 보니 끼어들기는 일종의 거래라는 게 보였다. 적어도 지지는 않으려고 이길 기회를 포기하는 2005년 처음 토론을 시작했을 때 이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끼어들기를 당하지 않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자유 덕분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끼어들기 금지 규칙은 다른 중요한 효과도 있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신에 자선책에 의지해야 했는데 바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며 최고의 반론을 준비하는 거였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토론에서 흐름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흐름을 따르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을 잘 요약해서 적는다는 뜻이었다. 7학년이 되니 사이먼 코치가 상대의 논증을 단순히 기록하는데 그치지 말고 강화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가르쳤다. 만약에 상대가 적절한 이해나 정대한 논거를 빠뜨렸다면 아마 저 팀의 토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덧붙이며 알려주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자책골을 넣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은 사이먼은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에 대응해야 할 때 청정을 그리고 어쩌면 상대까지도 설득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략은 토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대편을 더 진지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말 잘하는 토론자는 상대방의 실수에 고소해야 하지만 진짜 토론은 토론자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실수를 바로 잡아주었다. 이어 자기는 경청에 바탕을 둔 토론 정신을 훼손했다. 이는 한때의 길고 사리 깊은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을 헛소리라고 생각하기라는 자동방사적인 반응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움직임, 개입, 책임이 가져다주는 이득은 진정한 설득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조금 양보함으로써 이어졌다.